포항의 작은 항구 마을에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2층 집 창문으로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실려 들어왔다. 10살 소년 한주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방 한쪽 구석에 마련된 낡은 책상은 온갖 부품과 전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로 가득했다. 한준의 손끝에서 작은 드라이버가 능숙하게 움직였다. 얼마 전 고장난 이웃집 할아버지의 라디오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라디오에서 정겨운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자 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우리 아들 또 누굴 도와준 거야.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 이수진의 목소리는 한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홀로 한준을 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단함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비쳤다.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라디오가 또 말썽이라서요. 한준은 수리를 마친 라디오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수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는 듯 웃었다. 우리 준이는 못하는 게 뭘까? 동네 맥가이버라니까. 엄마 아들이니까요. 무심한 듯 던지는 한준의 말에 이수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한가득 피어났다. 그녀에게 한준은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한준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준 역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나이에 비해 속이 깊고 의젓했다. 아이는 보통의 10살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과학 잡지를 탐독했으며 고장난 가전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이수진에게 한준은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국내 최대 IT 기업인 제비그룹의 성공 신화를 다루고 있었다. 화면 가득 비친 초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영상에 이어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의 한 남자가 등장했다. 제이비라예류 그룹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화면 속 그는 성공한 기업가 특유의 자신감과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이수진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한준의 예리한 눈이 놓치지 않았다. 엄마, 저 사람 알아요. 아니,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서. 이수진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을 파고드는 것은 엄마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언젠가 엄마가 먼저 이야기해줄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날 밤 한준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낮에 보았던 뉴스 속 강민혁이라는 남자와 그를 보던 엄마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상은 넓고 자신이 모르는 엄마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오후는 유난히 고요했다. 이수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한준은 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해 있었다. 직접 설계한 소형 드론의 마지막 테스트 비행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하던 골목길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한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번호판도 없는 수상한 차였다. 한준은 창문 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거구의 사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보였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한준의 집 대문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마당에 있던 이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세운, 무슨 일이시죠? 사람 잘못 찾아오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희와 잠시 가실 곳이 있습니다. 이거 놔요. 당신들 누구야? 이수진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다른 사내가 익숙한 동작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어깨에 둘러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한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한준아, 사내에게 끌려가던 이수진이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외쳤다.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한준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깨뜨렸다. 엄마, 한준은 방을 뛰쳐나와 마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은 이미 거친 소리를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희미한 타이어 자국과 정적만이 남았다. 엄마가 널던 빨래 하나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왜,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한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엄마를 찾아야 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하지만 한준의 머릿속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번호판도 없는 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엄마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 시간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직접 찾아야 했다. 한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슬픔에 잠긴 아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석가의 냉철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단서를 찾아야 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았다. 엄마의 삶은 단순했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엄마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주는 엄마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장, 옷장, 침대 밑까지.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옷가지와 생활용품들 뿐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한준의 시선이 옷장 맨 위 칸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 멈췄다. 엄마가 유난히 아끼던 상자였다. 어릴 적 호기심에 열어보려다 엄마에게 크게 혼난 기억이 있었다. 이건 엄마의 보물이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한주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렸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빗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엄마와 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처럼 보였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주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어제 뉴스에서 보았던 제이제비에빌 그룹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엄마가 썼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민혁 씨에게. 잘 지내나요? 아마 이 편지는 당신에게 닿지 못하겠죠. 편지에는 두 사람의 애틋했던 사랑과 어쩔 수 없는 이별, 그리고 그 이별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바로 한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당신을 꼭 닮은
아주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름은 한준이라고 지었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이 아이를 보여줄 날이 올까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저는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엄마의 납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인 강민혁과 관련이 있었다. 엄마를 납치한 자들은 강민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엄마를 이용해 그를 협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준은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강민혁이 회장으로 있는 JW그룹의 서울 본사 주소와 그의 개인 비서실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언젠가 그를 찾아갈 날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준은 상자를 닫았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경찰을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세상이 모르는 JBB 그룹 회장의 아들, 바로 내가. 한준은 방으로 돌아가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다. 약간의 현금 갈아입을 옷 그리고 자신이 만든 소형 드론과 노트북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오동나무 상자에서 강민혁의 사진과 수첩을 꺼내 품속 깊이 넣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준의 눈은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재 소년 한준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 거대한 도시 서울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밤의 장막을 걷어내며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한준은 텅 빈 집을 뒤로하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식탁 위에는 엄마 꼭 찾으러 갈게요. 금방 돌아오세요. 라고 쓴 작은 메모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소년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배낭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울행 버스를 타는 것이었다.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10살 소년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한준은 매표소 창구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서울 가는 제일 빠른 표 한 장 주세요. 매표소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준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얘 어른은 어디 계시니? 혼자 가는 거예요. 한준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돈을 내미는 작은 손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표를 발권해 주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의심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는 것임을 한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버스는 곧 출발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은 한준은 익숙한 포항의 풍경이 뒤로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푸른 동해 바다, 정겨운 골목길,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한준은 입술을 꽉 깨물어 슬픔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한준은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그는 JBB 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민혁, 그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신화, 혁신의 아이콘, 냉철한 승부사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회사의 연역 주요 사업 주가 동향,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사들. 한준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의 두뇌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핵심을 꿰뚫었다.
강민혁은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다. 그의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그의 거처나 동선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접근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이었다. 한주는 노트북 화면에 제2여가 B그룹 본사 건물에 3D 조감도를 띄웠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제이바다비어 타워. 지상 70층 지하 8층 규모의 초현대식 인텔리전트 빌딩.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은 RFID 카드키로 통제되고 수백 대의 CCTV가 24시간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전문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물리적 접근이 어렵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한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는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지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두려움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소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버스가 거대한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포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숲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거리를 가득 메운 무표정한 사람들. 거대한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한준을 압도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거대한 규모와 소음은 어린 소년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한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안내 표지판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복잡한 노선도를 잠시 응시한 그는 망설임 없이 제2W 타워가 있는 삼성역으로 가는 2호선 플랫폼에 섰다. 지하철 안은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준은 거대한 어른들 틈에 끼어 가방끈을 꽉 쥔 채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이번 역은 삼성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지하철 문이 열렸다. 한준은 인파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그 건물이 나타났다. JW 타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성체.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 위용 앞에서 모든 것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한준은 한동안 고개를 든 채 건물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저 안에 자신의 아버지라는 남자가 있다. 그리고 엄마를 구할 열쇠가 있다. 한준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로비로 향했다. 거대한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며 저마다의 언어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허름한 옷차림의 작은 소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한준은 당당하게 걸어 중앙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상냥하지만 기계적인 미소로 그를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민혁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준의 말에 여직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위아래로 한준을 훑어보았다. 마치 이상한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꼬마야 지금 장난하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장난 아닙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꼭 뵈어야 합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다. 예약을 하셨니?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데스크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한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꼬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서 나가거라.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한준은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만나주실 겁니다. 이수진 씨의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여직원은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지만
곧 흥미없다는 듯 다시 내려놓았다.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회장님께 개인적인 물건을 전달할 수는 없단다. 규정이라서.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한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자, 이제 그만 나가자. 한준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에게는 규정과 절차가 전부였다. 10살 아이의 절박한 사정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집어들고 몸을 돌렸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로비를 걸어 나오며 한준은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출입 게이트에 RFID 카드 리더기, 데스크 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 시스템, 보안 요원들이 차고 있는 무정의의 모델명 천장, 곳곳에 설치된 도명 CCTV의 위치와 각도까지. 그의 뇌는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었다. 제겹이 타워 밖으로 나온 한준은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거대한 빌딩의 유리창들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치 철옹성처럼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거대한 벽이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문을 찾아야 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현대 건물에 존재하는 또 다른 통로, 바로 네트워크였다. 한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에어타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간판에 고정되었다. 24시간 PC방. 그래,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담을 넘을 수밖에. 물리적인 담이 아니라 디지털의 담을. 한준은 배낭을 고쳐매고 PC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코드 라인이 그려지고 있었다. 거대한 성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기 위한 그만의 열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했다. 네온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 자리한 한 PC방 지하에 퀴퀴한 공기와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기계적인 키보드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니터의 푸른 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게이머들의 흥분한 고함 소리와 라면 국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소년의 세계는 오직 눈앞의 화면 속에만 존재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빠르지만 절도 있었고 정확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경유하는 복잡한 우회로를 설정했다. 이제 그의 디지털 흔적은 전 세계를 떠도는 유령처럼 보일 터였다. 다음 목표는 제이드 타워의 방화벽이었다. 한준은 낮에 로비에서 관찰했던 정보를 떠올렸다. 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모델명 소프트웨어 버전. 그는 인터넷에서 해당 장비에 알려진 취약점을 검색했다. 대부분은 이미 패치가 되었지만 아주 사소하고 오래된, 그래서 관리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백도어 하나가 남아 있었다. 너무나 미세한 틈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바로 그곳. 한준은 그 틈을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망으로 잠입했다. 경보를 울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신중했다. 그는 파괴자나 도둑이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내부망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미로가 펼쳐졌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회장 개인의 단말기를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한준에게는 지도가 있었다. 바로 사람이라는 지도였다. 그는 JW 그룹의 내부 조직도를 파고들었다. 회장 비서실의 네트워크 접근 기록을 추적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회장에게 보고하는가. 그 패턴을 분석하자 마침내 하나의 IP 주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왕의 침실 강민혁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 한주는 직접 코딩한 작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는다. 단지 지정된 단말기의 화면을 일시적으로 장악하여 하나의 텍스트 메시지만을 띄우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1번 고르고 엔터키를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시각 집타워 7층 회장 집무실. 강민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경치를 감상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M&A를 앞둔 경쟁사와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였고 이성은 무기였다. 회장님, 북미 지사장과의 화상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각각 주식시장 주요 뉴스 그리고 내부 보고서들을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그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파랗게 변했다. 주식 차트도 뉴스도 보고서도 모두 사라졌다. 텅 빈 파란 화면 중앙에 하얀색 명조체로 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포항의 겨울바다는 등대 아래의 약속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나의 좌표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철옹성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김 비서, 당장 보안팀장 불러. 그의 고함에 김 비서가 놀라 달려왔다. 하지만 강민혁의 시선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포항, 겨울바다, 등대, 약속. 그의 뇌리에서 수십 년간 굳게 잠겨있던 기억의 창고가 강제로 열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안이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풍경.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름, 이수진. 좌표.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좌표를 지도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곳은 포항의 한적한 주택가. 바로 그녀와 헤어지기 전 함께 살았던 낡은 집의 주소였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강민혁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이것은 메시지다. 과거로부터 온 지독하게 개인적인 메시지. 한편 제비의 타워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보안 관제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젠장, 어디서 들어온 거야? 흔적이 전혀 없어. 회장님, 개인 단말기가 직접 타겟이 됐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그게 더 문제야. 이건 실력 과시라고 당장 발신지를 추적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총동원되었지만 한준이 설계한 우회로는 그들의 추적을 비웃듯 계속해서 경로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한준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실수를 했다. 바로 PC방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그곳의 고정 IP 주소의 흔적을 아주 미세하게 남긴 것이다. 결국 10여 분의 추적 끝에 보안팀장의 모니터에 하나의 위치가 특정되었다. 찾았습니다. 본사에서 3블록 떨어진 PC방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출동했다. 그들이 굉음과 함께 PC방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모든 소음이 멎었다. 게임에 몰두하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쳐다보았다. 보안팀장은 추적된 IP의 자리 번호를 외쳤다. 37번 자리 누구야? 모든 시선이 구석의 한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소년 하나가 조용히 헤드셋을 벗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그들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보안 요원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은 국제 해커 조직의 일원이거나 경쟁사의 스파이였다. 눈앞에 10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한 거야. 보안팀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주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얼마 후 한주는 야타워 70층 회장 집무실에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책장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서울을 발 아래에 둔 거대한 유리창.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와 보안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네오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디서 그 문장을 알았나? 누가 시켰지? 목적이 뭐냐? 그는 한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작은 아이가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한준은 아무 대답 없이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강민혁을 압도했다. 한준은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내 그의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혁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호흡이 멈칫했다. 대답해. 강민혁이 다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하고 명료했다. 제 이름은 한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멎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어머니 이수진 씨가 납치당했습니다. 납치당했습니다. 한준의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회장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복잡한 계산과 비즈니스 전략이 하얗게 증발해버렸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이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강민혁이었다. 수십 년간 비정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건드리는 감정은 더욱더 개오진 말.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차가운 부정이었다. 이건 어떤 미친놈이 꾸민 정교한 사기극이겠지. 내 과거를 캐내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꼬마, 널 보낸 놈이 누구냐? 얼마를 원한다고 하더냐? 그는 일부러 더 모질고 차갑게 말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가시였다. 하지만 한준은 그 가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아무도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엄마를 찾아야 해요. 내 엄마가 이수진이라는 증거는 이 낡은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할 수 있지. 제 존재가 증거입니다. 한준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강민혁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고집스러운 입마에 날카로운 눈빛까지. 강민혁은 애써 그 닮음을 외면하며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이 아이 머리카락 몇 올만 채취해. 국내 최고 유전자 감식기관에 연락해서 당장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해.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와야 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회장님. 그리고 지금 즉시 신뢰할 수 있는 팀을 포항으로 보내.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한 납치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그 자신만이 아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준을 집무실 안쪽에 작은 응접실로 데려가게 했다. 아이가 사라지자 강민혁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마른 세수를 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보고가 들어오기까지의 몇 시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저절로 열리며 과거의 영상들이 제멋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20살의 강민혁. 그는 JG 그룹의 황태자였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야망 넘치는 청년이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이수진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장학생이었지만 그녀는 늘 햇살처럼 밝게 웃었고 그녀의 그림에는 세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강민혁은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이수진은 그의 열정과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포항의 작은 등대 아래에서 그는 그녀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었던 순수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격노했다. 그는 아들의 미래에 오점이 될 여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 몰래 이수진을 만났다. 자네가 진정으로 민혁이를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지 말게. 자네는 민혁이의 날개가 될 수 없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야. 강 회장은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이수진은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작은 가족에게 다른 방식의 위협이 가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세무조사를 받고 남동생의 대학 입학에 문제가 생겼다. 이 모든 것이 강 회장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수진은 절망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를 위해 떠나야겠다고. 그녀는 강민혁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이제 그만하자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배신감에 휩싸인 젊은 강민혁은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경과 미래를 보고 접근했다가 더 큰 세상을 쫓아 떠나버렸다고 오해했다. 그 상처는 그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그는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냉혈한 비즈니스맨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강민혁을 과거의 망상에서 끌어냈다. 그의 눈앞에는 포항 현지 조사팀이 보내온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지난 11년간 포항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 한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적이 없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제 오후 한준의 증언대로 번호판 없는 검은 채에 의해 납치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동네 CCTV에 희미하게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 강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보고서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유전자 감식기관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부계 확률 99.9%. 친자 관계 성립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여자는 홀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왜 누가 강민혁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 납치가 아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공격이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정확히 가격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회장 박영태,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야심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온 교활한 족속.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권을 두고 박영태는 사사건건 자신과 부딪혔다. 이사회를 앞두고 자신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뒷조사하고 이수진과 한준의 존재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박영태라면 여자와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고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아직 물증은 없었지만 비즈니스라는 정글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은 범인으로 박영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낮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탑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한준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작은 등에서 강민혁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저 아이는 혼자서 그 모든 공포를 견디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자신은 지난 1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강민혁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냉혹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뒤늦게 자신의 아이와 여자의 비극을 마주한 한 남자의 고통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미안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뱉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원망은 없었다. 그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듯. 단 간절한 신뢰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결심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제입게이저와 다이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두 사람을 지켜내야 했다. 한준아,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다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내 엄마를 반드시 찾아올 거다. 차가운 집무실 안에서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선언과 함께 JW 타워 70층은 거대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평소라면 고요한 위엄이 흘렀을 회장 집무실은 이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이 하나의 목표 이수진 구출 작전에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호출된 것은 JW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 한 실장이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한 실장, 지금부터 자네 팀은 내 직속으로 움직인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목표는 단 하나, 이수진 씨의 안전한 구출이다. 범인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처리해왔지만 회장이 이토록 사적인 일에 그룹의 명운을 걸 만큼 절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계 요원들을 소집하여 포항 현장팀과 연계해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법무팀이었다. 강민혁은 경찰에 공식적인 신고를 하는 대신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고문 변호사를 불렀다. 박영태 부회장을 주시하십시오. 그의 모든 통화 기록 자금 흐름, 최근 접촉한 인물들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아직 심증뿐이지만 내 감이 그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면 그를 단숨에 무너뜨릴 겁니다. 강민혁의 지시는 냉철하고 신속했다.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의 결단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는 작은 소년에게로 향했다. 한준은 어른들의 분주함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JBB베리 그룹의 최고 기술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양의 고성능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시스템에 연결하고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술 분석팀 직원들 누구도 1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의 아들이기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영상 좀 봐주시겠어요? 한준이 호출한 것은 포항의 골목길 CCTV 영상이었다. 너무 멀고 화질이 나빠 검은 세단이라는 것 외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파일이었다. 보안팀의 영상 분석 전문가들도 이미 포기한 자료였다. 기꼬마야, 이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은커녕 차종도 특정하기 힘들어. 한 분석가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한준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개발한 이미지 보정 알고리즘을 영상에 적용했다. 그는 영상을 수백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고 각 프레임의 픽셀 정보를 재조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윤곽선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수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분석가들은 처음 보는 생소한 방식에 눈을 떼지 못했다.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흐릿하던 형체가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단의 뒷유리창 구석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 렌터카 회사의 로고였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석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수억 원짜리 장비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이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해낸 것이다. 이 렌터카 회사는 전국에 지점이 있지만 대형 세단을 이 모델로만 보유한 곳은 서울 강서 지점뿐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3일 전에 대여됐고 아직 반납되지 않았어요. 한준은 이미 렌터카 회사의 내부 예약 시스템까지 확인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말에 지휘본부 전체가 술렁였다. 수사의 방향이 잡힌 것이다. 한 실장은 즉시 강서 지점으로 팀을 보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놀라움 대견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천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재능이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피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의 권력과 아들의 지혜가 결합되자 작전은 무서운 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했다. 한준은 단순한 기술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범인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프로지만 박영태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용병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납치, 그 자체이지 엄마를 해치는 게 아닐 거예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만 발각되기 어려운 곳에 엄마를 숨겨두었을 거예요.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교통량 데이터, 통신 기지국 사용량 변화, 그리고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 수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연결되고 패턴을 만들고 가능성 없는 선택지들을 지워나갔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상대방의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수를 읽는 마스터처럼 강민혁의 팀이 물리적인 증거를 좇는 동안 한준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흔적을 쫓았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신원은 대포폰과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깨끗했다. 하지만 한준은 그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 밤 특정 시간에 단 한 곳의 기지국과 아주 짧은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신호는 너무나 미약해서 일반적인 추적 시스템에서는 노이즈로 처리될 수준이었다. 이건 통화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하거나 다음 지시를 받는 거겠죠.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짧게 암호화된 패킷만 보내는 거예요. 한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았다.
그는 그 미세한 신호를 역으로 추적하여 신호를 받는 쪽에 단말기를 찾아내려 했다. 그것은 박영태 부회장의 비선 라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부회장실의 박영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전면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여자와 아이를 이용해 강민혁을 협박하고 이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했을 뿐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강민혁, 그놈 여자한테 아직 미련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용병들에게 당분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시 JB타워 70층. 밤샘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갈 무렵 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갔어요. 그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범인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수신지가 특정됐어요. 박영태 부회장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그들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기지국의 위치를 분석했어요. 한준은 메인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다. 인천의 오래된 공업단지였다. 수많은 공장과 창고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 이 지역은 낮에는 유동 인구가 많지만 밤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아서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사람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역이 너무 넓었다. 수백 개의 창고 중에서 단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지도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곳이다. 그가 가리킨 곳은 성진물류라는 이름의 낡은 창고였다. 성진물류는 10년 전 부도 처리된 회사야. 그런데 그 회사에 숨겨진 소유주가 바로 박영태 부회장의 처남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 10년 전 내가 직접 그 회사를 무너뜨렸거든. 과거에 비즈니스 전쟁에서 얻은 정보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된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지성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완벽하게 합쳐졌다. 한 실장이 강민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 바로 팀을 투입시키겠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서 지시만 내리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들을 구하러 가는 한 남자, 한 아버지였다. 그는 한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준아,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네 엄마를 데리고 올게. 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갈래요. 위험해. 아빠도 위험하잖아요. 아빠. 한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단어는 강민혁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다인에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다. 하지만 넌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한 실장의 지휘 차량에서 내부 통신망을 장악하고 우리 팀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다.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 두 개의 뛰어난 두뇌가 이끄는 구출 작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인천의 공업단지를 향해 그들의 차량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인천의 낡은 공업단지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을 가진 버려진 공장들이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여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 어둠 속으로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량들은 성진 물류 창고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가장 앞선 지휘 차량 안한주는
노트북과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푸른 빛이 그의 표정을 더욱 진지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창고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바 들려요. 한준이 작은 마이크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강민혁과 한 실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전달되었다. 들린다 아들. 상황은 차 밖에서 작전 준비를 하던 강민혁이 낮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창고 내부에 총 5명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열화상 카메라 분석 결과 4명은 1층에 흩어져 있고 1명은 2층 사무실에 엄마와 함께 있어요. 한준은 자신이 개조한 소형 드론을 띄워 창고 상공에서 열 감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었다. 내부 CCTV는 총 3대지만 이미 제어권을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그들이 보는 영상은 10분 전에 녹화된 반복 화면일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없어요. 한준의 브리핑은 노련한 작전 참모의 그것과 같았다. 한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을 10살짜리 아이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다. 계획대로 진입한다. 강민혁의 명령과 함께 그림자처럼 훈련된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강민혁과 한 실장은 정문을, 나머지 팀원들은 창고의 측면과 후면을 맡았다. 그들의 목표는 소란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적들을 제압하고 이수진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3, 2, 1, 지금. 한준이 카운트다운을 마치자마자 창고의 모든 전자 잠금 장치가 소리 없이 해제되었다. 팀원들이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든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선반들 사이로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1층에 있던 용병들은 침입 사실조차 모른 채 카드 게임을 하거나 졸고 있었다. JW 그룹의 최정계 보안팀에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강민혁은 곧장 2층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의 수진이 바로 저 위에 있다. 계단을 오르던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2층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준아, 문이 잠겨 있다. 강제로 열어야겠어. 잠깐만요. 아빠 강제로 열면 소리가 너무 커요. 3초만 주세요. 지휘 차량 안한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는 창고의 낡은 배전반 회로도를 분석하여 문 잠금 장치에 연결된 전력선에 과부하 신호를 보냈다. 타닥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 잠금 장치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잠금이 풀렸다. 강민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지쳐있는 이수진과 그녀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박영태 부회장. 그가 왜 여기에 강민혁의 예상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박영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왓스건 강민혁. 박영태는 강민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기다렸다는 듯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자네의 그 오만한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지. 자네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표정을. 박영태, 내 놈이 감히.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박영태를 지나 이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왜냐고? 박영태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온 절대 이해 못해, 강민혁. 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 재능, 돈, 그리고 JW 그룹까지. 난 평생을 발버둥 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넌 너무나 쉽게 누렸어. 난 언제나
너의 그림자 2인자일 뿐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 과거를 팠다. 완벽한 너에게도 흠이 있을까 해서. 그러다 이 여자를 찾아냈지. 너라는 얼음인간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너의 유일한 약점. 이 여자를 무너뜨리면 너도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닥쳐. 강민혁이 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박영태는 들고 있던 총을 이수진의 머리에 겨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는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수진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지휘 차량에서 이 모든 광경을 드론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던 한준의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위험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진정해 한준. 생각해. 방법이 있을 거야. 그의 눈이 빠르게 모니터들을 훑었다. 창고의 낡은 전기 시스템 환풍구의 위치, 그리고 사무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낡고 거대한 산업용 크레인. 아빠. 한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아주 작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엄마를 감싸고 오른쪽으로 2걸음만 피하세요. 정확히 2걸음이에요. 강민혁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박영태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며 말을 걸었다. 박영태, 이걸로 네가 얻는 게 뭔데? 넌 끝났어. 아니, 내가 이기거나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다. 박영태가 방아수호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한준의 신호가 떨어졌다. 지금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이수진을 덮치며 오른쪽으로 굴렀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터지듯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천장의 낡은 크레인의 고정장치가 쾅발 하는 굉음과 함께 풀리면서 거대한 쇠사슬 뭉치가 박영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떨어져 내렸다. 개우악. 박영태는 총을 쏘지도 못하고 쇠사슬에 맞아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한 실장의 팀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고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모든 것이 한준의 계획이었다. 그는 창고의 모든 전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크레인의 낡은 전자석 브레이크에 마지막 남은 비상 전력을 집중시켜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영태는 신음하며 보안팀에게 제압되어 있었고 강민혁은 이수진을 부축해 일으키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10년의 세월, 그 모든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강민혁은 그녀를 힘껏 안았다.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지휘 차량 안한주는 모니터를 통해 두 사람이 무사히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자신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임무 완수. 엄마를 구했다. 그때 차량 문이 열리며 한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한준을 바라보았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한준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잠시 후 강민혁이 직접 한준을 데리러 왔다. 그는 채 올라타자마자 아들을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아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떨림이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였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수진이 구급차 옆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한준아, 내 아들 무서웠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박영태의 몰락과 함께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날의 희미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세 가족에게 비추는 희망의 빗줄기 같았다.
박영태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JW그룹 내부 쿠데타 시도와 회장의 숨겨진 가족에 대한 납치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JW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강민혁 회장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민혁의 대응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변명이나 그룹의 위기에 대한 수습책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무기한 휴가를 선언했다. 지금 저에게는 그룹의 경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제 가족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룹의 일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잠시 맡기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이사진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혁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직 두 사람에게만 집중했다. 이수진과 한주는 JW그룹과 연계된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에 머물게 되었다. 육체적인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병실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은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 몰래 아이를 낳아서. 당신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떠나는 게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강민혁은 10년 전 이별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그 시간 그녀는 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것이다. 아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수진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깊게 잠겨 있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당신을 오해했고, 심지어 내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어. 난 아버지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자격이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오만한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후회와 용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들의 손을 포겠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셋 이제 같이 있잖아요. 아이의 담담한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렇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강민혁은 그들을 서울의 차갑고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가에 위치한 작은 별장으로 향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의 유일한 추억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강민혁은 밥을 먹다 말고 수시로 회사 보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이수진은 너무나 달라진 그의 세계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언제나 한준이었다. 한준은 자신이 만든 로봇을 강민혁에게 보여주며 복잡한 프로그래밍 원리를 설명했고 강민혁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잔디밭에 누워 별을 보았다. 이수진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다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24시간 일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김 비서는
매일같이 올라오던 보고서의 양이 절반으로 줄고 회장의 얼굴에 인간적인 미소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 강민혁은 두 사람을 데리고 포항으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곳, 그 낡은 등대가 있는 바닷가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준아, 강민혁이 아들의 어깨라도 아니, 애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빠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살았더구나. 널 만나지 못했다면 아빠는 평생 그걸 몰랐을 거야. 고맙다 아들아. 나에게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아빠. 엄마를 찾아주셔서요. 한준이 환하게 웃었다. 이수진은 그런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세 사람은 이제 함께 그 상처를 보듬고 나아갈 것이다. 거대한 기업의 총수와 평범한 여자, 그리고 천재 소년.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끈으로 묶인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발 아래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